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최한솔, 그리고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초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TSMC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간밤에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을 숫자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는 다시 한번 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종목들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우리 국내 증시로도 이어졌는데요. 무려 코스피가 11거래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4,800선을 뚫어낸 건데요. 단기 과열 논란 속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점프를 보여준 건 실적 흐름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 더 오를까 내릴까 보다도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입니다. 오늘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그 투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라윤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시장 전반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TSMC가 호실적을 기록하며 반도체주가 끌어주고 강한 경제 지표로 인해 경기 순환주들도 강세를 보이며 3대 지수가 다 같이 오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가 0.6%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6%, 0.25% 상승했습니다. TSMC가 호실적을 내놓은 덕분에 반도체주는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6% 급등한 7,837.30포인트를 기록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대형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 지수도 0.32% 오르며 강보합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종합해보면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와 함께 시장 전반에 매수 심리가 유입되며 지수 전반이 고르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히트맵 살펴보시면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 상승과 달리 업종별 온도차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기술주 흐름부터 보면 대형 기술주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각각 0.5%대 하락하며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 반도체 업종에서는 엔비디아가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기술주 내에서도 뚜렷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과 AMD,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 흐름에 동참하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의 분위기는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 관련주를 보면 임의 소비재 업종 내에서는 아마존이 0.6%대 상승하며 선방한 반면 테슬라는 소폭 하락하며 방향성이 제한됐습니다. 소비주 전반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네, 금융주와 산업재 업종에서는 대형 은행주와 자산운용주를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는 상승했지만 모든 업종이 함께 오르기보다는 반도체와 일부 산업재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된 차별화 장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 평화상 메달을 전했다고 미 CBS 방송이 백악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메달 전달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 회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향후 정부 구성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차기 베네수엘라 대통령직을 꿈꾸는 마차도의 노벨상 메달 전달에 대해 트럼프 환심사기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학술 출판물 기준 세계대학 순위에서 미 하버드대가 1위에서 3위로 밀린 반면 중국 저장대가 1위를 차지하고 상위 10위권 중 7곳이 중국 대학들이라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NYT는 이러한 대학 순위 변화가 미 정부가 과학연구비를 크게 삭감하고 중국은 늘리는 속에서 갈수록 굳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버드는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목록에서 상위권에 속한 유일한 미국 대학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8월 미국에 입국한 외국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네, 반면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외국 연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최고 대학 연구 졸업생들이 중국에서 공부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와 다년간의 독점 스트리밍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극장 상영과 자체 배급 기간을 거친 소니 영화를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가 스트리밍될 첫 소니 영화는 크리스틴 헤나의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을 각색한 동명의 영화와 애니메이션 버즈, 닌텐도 게임 실사, 영화 젤다의 전설,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유니버스, 네, 그리고 샘 맨데스 감독의 비틀즈 정기 영화 4부작이 포함된다고 넷플릭스는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난해 보급형 라인업의 새 지평을 열었던 아이폰 16E의 후속작 아이폰 17E를 빠르면 오는 2월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넘어 플래그십의 전유물이었던 핵심 사용자 경험 요소를 대거 이식하며 엔트리 모델의 프리미엄화 전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보급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고사양 게임 및 AI 연산에서 플래그십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보장하겠다는 애플의 의중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전 세계 구리 가격이 상승을 지속하는 가운데 아마존이 미국에서 10년 만에 나온 구리 광산을 선점에 나섰습니다. 15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광산업체 리오딘토와 2년간의 구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이번 계약은 새로운 광산 개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구리 수요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인수와 소니와의 독점 계약까지 넷플릭스의 광폭적 행보가 돋보입니다. 이제는 콘텐츠 괴물이 등장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편으론 시장 점유율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독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2025년 가상자산 시장을 관통했던 가장 핫했던 키워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관련 수혜주들이 연일 2자릿대 수익을 기록하면서 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전격 편입시켰는데요. 코인 시장 안에서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무작정 도입하기에 앞서 꼭 짚어야 될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주요 쟁점 3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담보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처럼 1달러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관건은 그 가치를 무엇으로 보장하냐입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바로 테라 사태입니다. 당시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는 달러 같은 실제 담보가 없었습니다. 대신 루나 코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형 구조였는데요. 반면 현재 시장의 주류인 USDC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발행한 코인만큼 실제 달러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보 주체가 신뢰냐, 실제 자산이냐의 차이는 다음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 위기 상황에서 가격을 끝까지 지킬 수 있냐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두 구조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문제는 시장에 공포가 확산될 시점입니다. 주가 하락 시 테라의 가격 방어 수단은 오직 루나 하나뿐입니다. 때문에 루나가 급락하자 UST를 지킬 방법 또한 한순간에 무너진 것인데요. 하락 방어막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USDC는 달랐습니다. 실제 예금을 즉시 인출해 대응할 수 있었고 정부가 담보한 금액만큼 예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히며 신뢰를 금방 회복했습니다. 똑같은 가격 변동 상황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바뀐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있냐인데요. 이제 시장은 코인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규제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UST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신뢰가 무너지자 버틸 장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신뢰가 깨지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반면 USDC는 발행사와 은행, 거기에 정부 규제 시스템까지 버팀목이 됐습니다. 개인이 아닌 제도가 가치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성패를 가른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규제 여부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어떤 코인을 허용할지 또 무엇을 담보로 삼게 할지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모이슈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이슈 잘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논란이 됐던 테라 루나 사태를 중심으로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시장을 뒷받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경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최연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을 통해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선 통화정책 방향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가능성 관련 문구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와 금융 안정 상황, 국내외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 이후 환율이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 상승 기대가 이어지면서 달러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개인이 달러로 환전한 금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4억 8천만 달러를 넘겼고 하루 평균 환전액은 지난해 평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연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한때 1,42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이 과정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달러 매수에 나섰고 개입 당일 환전액은 평소 일주일치에 가까운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13일 개인 환전액은 1,700만 달러를 넘겼고 매수 수요가 매도 수요의 5배를 넘는 쏠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개인들의 달러 매수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고환율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이 이달 28일부터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인 바이낸스의 국내 이용도 사실상 차단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최근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소프트웨어 지갑 관련 정책을 개편하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앱 유통을 제한하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앱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공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국내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앱의 유통이 제한되면서 한국 이용자가 많은 바이낸스의 안드로이드 앱 이용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앱 이용과 관련한 혼란과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앱 차단을 넘어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한솔 아나운서가 경제뉴스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도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동결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중론이 지배적이라는 모습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옹고집 영농조합법인의 이기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K푸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그 핵심은 결국엔 전통 음식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전통 음식을 글로벌화하는 전략을 갖고 계시다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옹고집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기원입니다. 네, 정말 바쁜 일정을 소개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오늘만 해도 이제 태국에서 바로 건너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태국을 이어서 이 도쿄 신주쿠 한복판에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옹고집은 사실 이미 글로벌로 매우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 현지에 팝업 스토어를 찾으신 그 이유가 궁금한데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시작은 우리 전통식품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계에 우리의 전통식품이 진짜 좋은 이 식품이라는 거를 진짜 알리고 싶었다는 게 저의 처음의 시작이었고요. 지금은 무던히 노력한 결과 발효식품이 무엇인가, 우리의 또 한국의 전통식품이 무엇인가 많이 그래도 알리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팝업 스토어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예전에는 한국 음식을 세계로 선보일 때 이 K 전통이라는 걸 강조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통이라는 것과 관련 없이도 그 맛과 매력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팝업 스토어를 찾아주신 일본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K푸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부스를 찾고 그 매력에 흠뻑 빠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팝업 스토어에 계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이나 그런 체험이 있을까요? 예, 어느 분들은 사실 간장하면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장이잖아요. 그죠? 양조 간장이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우리 발효 간장, 발효 100%로 이루어진 간장, 우리 전통의 간장이라는 걸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했을 때 이렇게 감탄하듯이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고요. 특이하기보다는 당연한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 알릴 수 있어서 우리의 전통 간장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이 전통 간장의 매력에 현지인들도 흠뻑 빠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점이 있는데 이번 팝업 스토어 진출을 준비하시면서 현지에서 그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미리 테스트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팝업 스토어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팝업 스토어 준비 과정은 정말 다년간에 좀 어려움이 많았죠. 또 이게 마켓에서 한 적도 있었고 등등 여러 군데서 해봤을 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의 우리 전통식품,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 무엇이라는 걸 계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반응이 올라가는 거 많이 알게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보람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과정에서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늘의 결과가 참 많이 알게 됐다는 게 진짜 저로서는 보람이죠.
네, 단순히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걸 넘어서 한국인들의 식생활을 세계에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옹고집에는 이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팝업 스토어에 특별히 도쿄 시민들을 위해 몇 가지를 선정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선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옹고집 제품은 사실상 100여 가지가 넘어요. 예, 전통 장류로만도 100여 가지가 넘는데 그동안에 다양하게 이제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관능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맛을 보이고 마켓을 생산을 하고 했을 때 이분들에게 저희가 그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퍼센테이지대로 나름대로 또 일본인들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할까를 많이 연구한 결과 한 5종류 정도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패키징하고 통관하고 등등 해서 지금 오늘의 여기 게이오 백화점에서 행사까지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죠.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네, 오늘 게이오 백화점에서 열렸던 팝업 스토어에 정말 많은 일본 소비자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옹고집의 부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다년간에 거쳐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대표님의 노력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내년에도 행사에 참가하게 되신다면 그때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저는 두 발 벗고 나서서 할 것이고요. 또 내년엔 또 달라져 있겠죠. 시장이 우리 전통 장류에 대한 우리 일본에서의 우리 시장이 더 많이 형성됐을 거라고 보고 저는 기대가 굉장히 아주 출중합니다. 아주 기대가 크고 내년에도 오히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게이오 백화점에서 열렸던 옹고집의 팝업 스토어는 정말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게이오 백화점 측과도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다년간의 행사 준비를 하는 과정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에서 행사를 하고 또 하고 다시 일본의 소비자들을 알고 싶어서 해오던 결과 게이오 백화점에서 저희 제품 1000세트를 이번에 사입해주는 그런 쾌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게이오 백화점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았다. 그런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그 일본에서의 저희 옹고집 그 시장성은 정말로 감동적일 정도로 참 감사함으로 저한테는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열정에 힘입어 우리 K푸드의 매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저희도 힘을 다해 응원하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식품 정말로 중요한 우리 전통식품 우리의 식생활의 근간 장류를 가지고 모든 음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저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정말 우리 전통식품, 우리 전통 장류가 중요함을 정말 더 많이 알리고 싶고 요즘 젊은 분들 사실상 조금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그게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더 많이 우리 전통이 무엇인가, 전통식품이 무엇인가를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공부를 했으면 이게 왜 이렇게 이걸 먹어야 되는지 그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겁니다. 네, 우리 식품 자체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느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주말을 맞았던 게이오 백화점의 문전성시였던 만큼 우리 장의 매력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주식 그리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국내 마감 시황입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 강세 마감했습니다. 대만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온기가 돌았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10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와 원전주 등 이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4,800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00포인트가 오른 것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차트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장 초반부터 전일의 상승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후장 들어 고점 부담이 부각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줄며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4,840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개인 9,739억 원 덜어냈고 외인과 기관 각자 3,382억 원, 외인 4,050억 원 담아냈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같이 체크해 보면은 장 초반에 낙폭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고점이 종가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954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손바뀜 현상이 있었습니다. 외인 888억, 개인과 기관 572억 원, 379억 원 담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약간의 혼조세도 겸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반도체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1위, 2위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선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승세가 더 많았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대부분 주춤하면서 주식 자체가 조금 내려간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바이오나 로봇주는 잘 버텨준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 체크해보면 오늘 10% 넘게 올랐습니다. 51만 8천 원 선에 거래 마감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 이어지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보틱스 5%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살펴봤는데요. 업종별 순환 매로가 돌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5천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만큼 종목 선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워줬고요.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빨간불을 켜낸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특징주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특징주는 MBT입니다. MBT가 앱테크 서비스 칩스를 경유 쇼핑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이 상승세입니다. 네, 개편 이후 매출 증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MBT는 지난 10수년간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등 B2C의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커머스 어필리에이트 기능을 운영하며 개발 역량과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 같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MBT는 칩스를 독립적인 경유 쇼핑 플랫폼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칩스 개편 초기에는 실제 구매 전환 성과에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범용 커머스 플랫폼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MBT 시가 2,100원으로 시작해 장중 2,560원 상한가 기록이 있었고요. 종가는 2,195원에 마무리했습니다. MBT였습니다. 네, 오늘 강한 불기둥을 세우면서 마감했던 MBT였습니다. 이 MBT는 캐시 슬라이드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커머스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부분까지 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을 가져왔는데요.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이끌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4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4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분명한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고환율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항공사는 연료비와 리스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요. 대한항공은 여객과 화물 부문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비용 부문을 상당 부분 상쇄했습니다. 여객 부문에서는 미주 노선이 다소 정체됐지만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 같은 중단거리 노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화물 부분에서는 전자상거래 물량과 연말 소비 시즌 효과가 겹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선 대한항공을 실적의 바닥을 확인한 뒤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간 항공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엔 설 연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고 해외 출발 수요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으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은 5.65% 상승을 했는데요. 23,400원에 출발을 해서 종가는 24,300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는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는 포스코그룹의 일본 야스카와 전기 협력 소식과 산업용 로봇 자동화 확대 계획이 전해지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제조 현장의 로봇 자동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협약 내용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자동화 관련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DX는 그룹 내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공정 자동화, IT, OT 시스템 통합을 수행하는 핵심 계열사인 만큼 이번 협력 소식이 관련 기대감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종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로봇 자동화 테마의 중심 종목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흐르며 테마성 뉴스와 수급이 결합하면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 흐름입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장중 고점 근접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만 포스코그룹의 로봇 자동화 확대와 스마트 팩토리 전략이 중장기적인 방향성 차원에서 확인됐다는 점은 시장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포스코 DX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 강한 장대 양봉을 형성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가 36,350원으로 시작해 상승 흐름을 이어간 포스코 DX는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주가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장중 고가 43,700원을 터치하고 종가 41,1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정책 그룹 전략 발표를 계기로 한 테마 수급 유입과 신고가 돌파가 명확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역시나 로봇 테마가 붙으니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DX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는 이라윤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에드바이오텍입니다. 면역항체 전문기업 에드바이오텍이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체 치료제의 경구 투여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티-H9 SCFV는 이미 형성된 항체를 항체 내 직접 투여함으로써 감염 초기 단계에서 즉각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단일 사슬 항체 기반 물질이라며 경구 투여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효능 효과는 산란계를 대상으로 이 항체 기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 경구 투여한 뒤 H9AI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항체 생성 정도는 효소 면역 분석을 통해 투여 2주차, 4주차에 걸쳐 측정됐습니다. 실험 결과 투여 2주차에서도 혈중 항체가 상승된 것이 확인됐는데요.
항체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면역 증강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에드바이오텍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전일 종가인 1,870원부터 시작한 주가는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가파르게 유입되며 오늘 최고가 2,430원까지 진입했습니다. 오늘 종가 2,430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드바이오텍이었습니다. 네, 에드바이오텍에 대해서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삼천당제약, 레이가캠 바이오 등 강한 매수세가 이끌었는데요. 그 흐름에 오늘 에드바이오텍도 같이 올라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와 함께 효성 TNC 같이 보시겠습니다. 효성 TNC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주가 상승의 핵심 배경은 중국 스판덱스 대형 경쟁사의 시장 퇴출 가능성입니다. 중국의 주요 업체인 주지화하이가 파산 또는 회생 신청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로 공장 가동률이 30에서 50%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은 글로벌 스판덱스 생산 능력 3위권 업체인데요. 이런 대형 경쟁사가 흔들린다는 건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브랜드 크레오레를 보유한 효성 TNC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증권가에선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공급 축소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기동률 상승, 원가 경쟁력 개선까지 겹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2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고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시가 26만 9천 원에 출발을 해서요. 고가에는 30만 원을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총 8.47% 오르면서 종가는 28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박세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마켓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AI에 대한 지원과 규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특징적인 점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한다는 건데요. 규제 논의는 유럽연합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한국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 시행 국가가 됐습니다. 오는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AI 산업 지원, 위험 관리, 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AI 기본법 시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 산업을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용량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AI 정책센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관련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요. 또 R&D 투자와 스타트업 지원, 인재 육성까지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네, 더불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죠. 딥페이크와 생성형 콘텐츠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고용량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식별 기능이 있는 워터마크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성착취 딥페이크나 가짜뉴스처럼 사회적 피해가 큰 영역에서 이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업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체로 긍정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명확한 제도가 투자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스타트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에 과태료를 유예하고 컨설팅 등 법안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AI 기본법은 EU보다는 자율적이고 미국보다는 엄격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U는 위험도를 세분화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 대신에 주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AI 기본법은 산업 전략과 안전장치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AI가 생활 속 깊이 들어온 만큼 기술과 제도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이 AI 기본법이 기술과 제도의 조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아까 노이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AI 또한 시장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러한 기본법이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균형을 잡아줄 것 같은데요. 다만 규제라는 건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 이후 어떤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지 같이 계속해서 유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업 로그 최한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최근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전기차 산업 성장과 함께 중장기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산업은 단순한 제조 경쟁을 넘어 소재 기술과 공급망 안정성이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 성장 속도가 정책과 보조금 환경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배터리 산업 역시 구조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산업 변화 속에서 에코프로는 양극재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바탕으로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과 연결된 해외 사업 비중을 점차 확대해온 기업입니다. 국내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전기차 시대 핵심 소재 기업으로 시장 내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 충전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로 기술 격차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중심으로 고성능 전기차 시장 수요에 대응해 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과의 공급 관계를 확대해 왔습니다.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기술력과 품질 안전성을 함께 확보해 왔다는 점이 시장 평가의 배경입니다. 에코프로는 계열사들과 함께 원재료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생산을 담당하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리튬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화합물 제조 기술을 자체 개발해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CNG는 폐배터리와 배터리 스크랩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해 전구체 원료로 재활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회수된 자원은 그룹 내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통해 다시 양극재로 생산되고 이를 통해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원료 수급, 그리고 친환경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의 강점으로 사업 구조에서 나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꼽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성장 속도에 따라 원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성이 함께 나타나는 산업인데요. 에코프로의 자원 순환형 구조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 규제 강화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코프로는 단기 실적보다는 2차 전지 산업 내 구조적 경쟁력에 초점이 맞춰진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흐름에 맞춰 양극재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리사이클링 사업 역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극재 중심의 소재 기업에서 나아가 친환경 자원 순환 모델을 갖춘 종합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의 이러한 전략을 단순한 외형 성장 계획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양극재와 리사이클링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는 단기간의 성과를 확인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이 누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역시 산업 사이클 전반을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코프로는 분기 실적 발표 시점뿐 아니라 전기차 산업 환경 변화 국면마다 시장 내에서 다시 언급되는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 성장과 함께 배터리 소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코프로가 구축해온 사업 구조와 전략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로그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한솔 아나운서와 함께 에코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기업은 체질 개선을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또한 2차 전지 기업을 넘어서서 리사이클링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제 마지막 순서죠. 시장의 흐름과 산업 동향을 알아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라윤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투자 리포트는 국내 바이오 산업이 중요한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과거 바이오 투자는 임상 결과 하나에 따라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기술 자체의 사업성과 반복 가능성이 평가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이번 임상이 성공할까 보다는 이 기술이 여러 번 활용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와 같은 플랫폼 기반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는 바이오 투자 기준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상 결과 발표 전후가 주가의 가장 큰 변수였다면요. 최근에는 기술 이전 계약과 같은 사업 성과가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에 의해 채택됐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검증 과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단일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보다 동일한 기술을 여러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바이오는 하나의 신약을 개발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약물과 적응증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한 번 기술력이 입증되면 추가 계약과 확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포트는 이러한 구조가 바이오 산업에서 드물게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단일 신약 성공에 의존하는 기업과는 달리 플랫폼 바이오는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 방식의 의약품을 피하 주사 방식으로 바꿔주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기술은 환자의 투약 시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 인하와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늦출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됩니다. 리포트는 이러한 제형 변경 기술이 이미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합니다. 네, 뇌질환 치료제 시장은 고령화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혈액 뇌장벽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는 이 장벽을 넘기 위해 고용량 투여가 필요했는데요. 그 결과 부작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ABL 바이오는 BBB 셔틀 플랫폼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리포트는 이 기술이 약물의 전달 효율을 높이면서도 부작용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평가합니다. 네, ADC는 현재 항암 치료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지만 안정성과 내성이라는 한계가 동시에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이 문제의 핵심을 링커와 페이로드 설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기존 치료제를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치료 이후에 사용되는 후속 치료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이미 형성된 시장을 기반으로 추가 수요를 노리는 전략으로 현실적인 성장 경로로 판단됩니다. 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M&A와 기술 이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흐름을 짚습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자금 환경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검증된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반복적으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제약산업 전반의 전략 변화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 투자의 리포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바이오 산업 전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기술적 당위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플랫폼 사업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ABL 바이오는 최우선 관심 종목으로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를
주요 종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단발성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반복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바이오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리포트 잘 살펴봤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산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요약해볼 수 있을까요? 이라윤 아나운서 먼저 전해주시죠. 네, 반도체가 끌어올린 4,800, 더 끌어올려! 라고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네, 기대감이 많이 묻어나는 한 줄 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최한솔 아나운서 오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요, 다 같이 오르는 장은 아니었고, 각자 사연이 있는 장이었다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종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5,000피를 정말 코앞에 냅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나야 코스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성장하는 만큼 코스닥도 오늘 그만큼 많이 올라줬는데요. 다음 주도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그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